1820년 조선의 왕실 종친 가문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하응, 훗날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게 될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 마주하게 될 세상은 그가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시대였다. 만약 당신이 왕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자신을 숨기고 낮추어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치욕을 삼키고 언젠가 반드시 권력을 되찾겠다는 야심을 품을 것인가? 흥선대원군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 질문은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넘도록 여전히 답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그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오해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극단적으로 평가가 갈리는 인물이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조선 내부의 가장 강력한 개혁가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끝장내고 양반의 특권을 무너뜨린 인물로 기억한다.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가 조선을 근대화의 낙오자로 만든 원흉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억은 놀랍게도 모두 사실이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이토록 상반된 두 개의 역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올바른 일을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그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낡은 집의 내부를 정비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만 그 집을 둘러싼 세계 전체가 이미 다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하응이 태어난 19세기 초의 조선은 겉으로는 500년 왕조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이미 심각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이후 왕실의 외척 가문인 안동 김씨가 조정의 요직을 툭 점하는 세도 정치가 본격화되었다. 왕은 존재했지만 실권은 없었고 나라의 모든 인사와 재정, 군사가 특정 가문의 손아귀에서 결정되었다. 이 시기 조선을 괴롭힌 것은 삼정의 문란이라 불리는 세 가지 근본적인 부패였다.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 전정에서는 있지도 않은 땅에 세금을 매기는 백지징세가 횡행했고 군역을 대신하는 세금인 군정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까지 세금을 물리는 황구첨정이 자행되었으며 흉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황곡제도는 고리대로 변질되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수단이 되어 있었다. 지방 수령들은 매관매직으로 자리를 산 만큼 그 값을 백성에게서 뽑아내려 했고 그 결과 각지에서 밀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시대의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결코 안전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동 김씨 가문은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종친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했으며 조금이라도 야심을 드러내는 종친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제거되기 일쑤였다. 이하응의 아버지 남영군 역시 왕실의 먼 친척으로서 이런 살벌한 정치적 공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다. 이하응이 겪은 청년기의 실제 삶은 그야말로 굴욕의 연속이었다. 그는 왕족이었지만 가난했고 권력의 핵심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그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놀랍게도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무능하고 방탕한 인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저작거리를 떠돌며 시정잡배들과 어울렸고 도박판을 기웃거렸으며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가들을 찾아가 술과 안주를 구걸하다시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그는 안동 김씨 실세들의 집 앞에서 문정걸식을 하며 비굴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상갓집 개라는 뜻의 상갓집개라 부르며 비웃었다. 상갓집에서 얻어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개처럼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왕족이라는 뜻이었다. 이보다 더 지독한 모욕이 또 있을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명분과 체면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이하응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 명분과 체면을 짓밟는 길을 선택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극단적인 자기부정이었고 동시에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마음속 불씨를 감추기 위한 완벽한 가면이었다. 그가 이 시기에 느꼈을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치욕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치욕이라는 감정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며 형태를 바꾸어가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 청년기의 치욕은 권력을 향한 집요한 의지로 자라났고 집권 후에는 기득권을 향한 가차없는 분노로 폭발했으며 만년에는 배신감과 고립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한으로 응축되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러 1863년 조선의 왕이었던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안동 김씨 세력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어린 왕족을 왕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이 순간 수십 년간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낮추며 존재감을 지어왔던 이하응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노린 상대는 안동 김씨가 아니라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신정왕후 조대비였다. 조대비 역시 안동 김씨의 오랜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인물이었고 이하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하게 조대비와 신뢰를 쌓아왔다. 철종이 승하하자 조대비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후계자를 지명할 권한을 행사했고 그녀는 이하응의 둘째 아들인 12살의 명복을 왕으로 지명했다. 이것이 바로 고종이다. 안동 김씨 가문이 손을 쓸 틈도 없이 벌어지니 정치적 반전은 이하응이 수십 년간 인내하며 준비한 결과물이었다. 상갓집계라 불리던 사내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는 대원군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조선 역사상 생존한 아버지가 대원군이 되어 실권을 행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순간은 흥선 대원군에게 있어 수십 년간 쌓인 치욕을 단번에 되갚는 통쾌한 반전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순간은 그의 이후 10여 년을 지배할 하나의 심리적 패턴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단이든 동원하겠다는 집착이었다.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근본적인 해체였다. 그는 안동 김씨 일가가 독점하고 있던 요직의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르게 배치하는 사색 등용 정책을 밀어붙였다. 수십 년간 특정 가문에 눌려 지내던 다른 붕당의 인재들에게는 이것이 숨통이 트이는 변화였다. 그는 또한 조선 팔도에 난립해 있던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서원은 본래 학문을 연구하고 인재를 기르는 교육기관이었지만 세도 정치기에는 지방 유생들이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며 팩성을 착취하는 근거지로 변질되어 있었다. 전국에 600개가 넘던 서원 중 흥선대원군은 국가에 공인된 47개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철폐했다. 이는 지방 유생들과 양반 사회 전체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온 조치였지만 흥선대원군은 만약 팩성에게 해가 된다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며 밀어붙였다. 그는 또한 오직 상민에게만 부과되던 군포를 양반호에도 부과하는 호포법을 시행했다. 이는 수백 년간 세금을 내지 않던 것을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던 양반 계층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조치였다. 이러한 개혁들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도 상당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으며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기득권층의 특권을 이토록 정면으로 건드린 통치자는 흔치 않았다. 그가 이런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그가 젊은 시절 몸소 겪었던 치욕과 밑바닥 경험이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지방 관리들의 부패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사람이었고 이 경험은 그가 권력을 잡은 뒤 기득권을 향해 칼을 겨누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개혁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는가? 안동 김씨의 힘을 빼야 자신의 권력이 안전해지고 양반의 특권을 흔들어야 왕권이 강화된다는 계산이 그의 개혁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계산이 결과적으로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에서 순수한 동기와 정치적 계산이 이토록 뚜렷하게 겹쳐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바로 이 지점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선악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나 권력을 안정시키려는 그의 의지는 곧 왕권의 위엄을 회복하겠다는 또 다른 야심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그의 통치에서 가장 큰 모순을 낳는 사건으로 발전한다. 그것은 바로 경복궁 준건이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한때 불타버린 뒤 20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조선 왕조의 법궁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궁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는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다시 세우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실추된 왕권을 시각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의 개혁가로서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백성들에게 원납전이라는 명목의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었는데 이는 이름만 자발적 기부일 뿐 실질적으로는 강제 징수와 다름없었다. 재원이 부족해지자 그는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는 기존 화폐인 상평통보보다 실질 가치는 5배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명목상으로는 100배의 가치로 통용시킨 악화였다. 이 조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시장 경제를 마비시켰고 백성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 피폐해졌다. 게다가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조달하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산의 나무들을 베어냈고 심지어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소중히 여기던 묘지림까지 강제로 벌목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선 사회에서 묘지와 그 주변의 숲은 풍수와 조상, 숭배 사상이 결합된 매우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곳을 강제로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가는 행위는 백성들에게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공사에 동원된 백성과 승려들의 강제 노역은 원성을 샀고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는 사치와 방탕이 만연해 화재와 폭력 사건이 빈발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실제로 왕권 강화를 위해 백성의 특권을 건드리는 개혁가였는지 아니면 결국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자였는지를 다시 묻게 된다. 그의 개혁은 안동 김씨라는 특정 기득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억압을 세운 것은 아니었을까? 경복궁 중건이라는 사건은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 안에 존재하는 개혁가와 독재자,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과 왕실의 권위를 위한다는 실제 목적 사이의 간극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내부 개혁과 나란히 흥선대원군의 통치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외세에 대한 철저한 배척이었다. 그가 집권하던 시기 조선의 바다 건너 세계는 이미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청나라는 두 차례의 아편전쟁으로 서구 열강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일본은 미국의 압박으로 개항한 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급속한 서구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서양 오랑캐의 침략으로만 이해했고 조선의 전통적 질서인 성리학적 세계관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의 신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신념은 1866년 병인박해라는 참혹한 사건으로 폭발했다. 흥선대원군은 국내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선교사 9명과 조선인 천주교 신자 수천 명을 처형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당시 러시아가 남하하여 국경을 접하게 되자 조선 내 일부 천주교 신자들은 프랑스의 힘을 빌려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제안을 흥선대원군에게 올렸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무산되고 오히려 천주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흥선대원군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탄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해석이 있다. 이는 그의 정책이 순수한 신념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실용주의적 계산의 결과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병인박해는 곧바로 프랑스의 군사적 보복인 병인 양요로 이어졌고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공했다. 조선군은 결국 프랑스군을 물리쳤지만 이 전쟁에서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외교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왕실, 의계와 문화재를 대량으로 약탈해갔다. 5년 뒤인 1871년에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명분으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공한 신미양요가 벌어졌다. 이 전쟁에서 조선군은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하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함대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흥선대원군은 이 두 차례의 승리를 자신의 척화 정책이 옳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 오랑캐가 침범해도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며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척화비는 그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세계의 변화 속도를 얼마나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조선이 두 차례의 국지전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서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이미 서구 열강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 핵심 질문을 만나게 된다. 그는 조선의 자주성과 전통을 지키려 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 그의 선택은 능동적인 결단이었는가? 아니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성리학적 세계관이라는 구조가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결과였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향해 직접 칼을 겨눈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는 다름 아닌 당대의 유학자이자 관료였던 최익현이었다. 1873년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에서 최익현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백성에게 강제로 원납전을 거두고 당백전이라는 악화를 발행해 시장을 어지럽히고 사대문의 통행세를 신설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한 흥선대원군이 종친의 신분으로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마치 임금 위에 임금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하가 감의왕의 아버지이자 실권자를 향해 던진 매우 위험한 비판이었다. 최익현은 상소에서 흥선대원군이 이제는 어른이 된 고종에게 실질적인 통치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담았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존재 자체를 겨냥한 도전이었다. 이 상소가 올라오자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최익현을 대역죄인으로 몰아쳐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성년이 된 고종과 그를 둘러싼 세력들은 이 상소를 정치적 기회로 삼았다.
고종은 최익현의 상소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며 친정을 선언했고, 이로써 흥선대원군은 10년간 쥐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이 사건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지닌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그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득권을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벌인 무리한 토목사업과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 오히려 그를 비판하는 명분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여기서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제기한 비판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한 시대의 지식인이 최고 권력자를 향해 정면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정치적 몰락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에는 최익현의 상소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직접 선택한 며느리 훗날 명성황후로 불리게 될 민씨 부인과의 권력투쟁이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왕비를 선택할 때 그는 매우 계산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정치적 배경이 강한 명문 가문 출신의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면 그 가문이 왕실 내에서 새로운 외적 세력으로 성장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제자매도 거의 없어 정치적 배경이 극히 약한 여흥 민씨 가문의 딸을 왕비로 선택했다. 그의 계산으로는 이 여인이 아무런 정치적 세력도 없이 왕실 안에서 조용히 지낼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으로 기록된다. 명성황후는 조용히 지내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학식을 지닌 여성이었고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에 위협을 느끼며 점차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 그녀는 흥선대원군에게 패척당하거나 소외된 인물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형인 이채응이나 여흥, 민씨 가문의 인재들을 끌어모아 자신만의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고종 역시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직접 통치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갔고, 이는 명성황후의 정치적 야심과 맞물려 흥선대원군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최익현의 상소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터져나온 것이었고, 고종과 명성황후 세력은 이를 절묘하게 활용해 흥선대원군을 정치 일선에서 밀어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이 권력투쟁은 이후 20여 년간 조선의 정치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갈등 구조가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물러난 뒤에도 결코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집권을 시도했다. 이는 그의 삶에서 치욕이라는 감정이 이제 배신감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며느리에게,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앉힌 아들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정치 구조 자체가 왕과 대원군 그리고 왕비 세력 사이에 명확한 권력 분점의 원칙을 마련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충돌이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난 뒤 조선의 대외 정책은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고종과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은 흥선대원군의 척화 정책을 폐기하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개항을 결정했다. 이는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쇄국의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후 조선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잇따라 통상 조약을 맺으며 개화 정책을 추진했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 근대화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 정책은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개혁이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 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는 좋은 대우와 신식 무기가 지급되었지만 기존의 구식 군인들은 봉급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심지어 급여로 지급된 쌀의 모래와 겨가 섞여있는 부정까지 발생했다. 이 오랜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1882년의 이모군란이었다. 구식 군인들은 봉급을 담당하던 관리들의 집을 습격하고 나아가 일본 공간을 불태우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려는 목적으로 궁궐까지 습격했다.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변복하고 궁궐을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이 혼란 속에서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정권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흥선대원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정치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국상을 치르려 했고 명성황후가 시행했던 개화 정책들을 하나씩 되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집권은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명성황후는 비밀리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자신들의 종주권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신속히 군대를 파견했다. 청나라 군대는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을 그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며 그를 청나라로 강제 압송해버렸다. 이는 흥선대원군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한 나라의 국왕의 아버지이자 실권자였던 인물이 외국 군대에 의해 강제로 자신의 나라에서 끌려나가 타국에 감금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이후 3년 가까운 세월을 중국 보정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유폐된 채로 보내야 했다. 이 사건은 흥선대원군 개인의 굴욕을 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주성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조선의 내부 권력 투쟁이 외세의 개입을 자초하고 그 외세가 조선의 최고 권력자를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선의 자주성이 이미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보정에서의 유폐 생활은 흥선대원군에게 극심한 고통과 반성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평생을 권력을 쟁취하고 지키는 데 바친 그가 이제는 낯선 타국의 감시 아래 무력하게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 시기 그가 느꼈을 감정은 젊은 시절의 치욕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치욕은 스스로 선택한 위장이었고 그 안에는 언젠가 되갚겠다는 희망이 숨어 있었지만 보정에서의 유폐는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1885년 청나라는 조선 내 정세를 고려해 흥선대원군을 귀국시켰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조선은 이미 그가 떠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정치 지형으로 바뀌어 있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와 러시아 그리고 여러 열강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놓았고 흥선대원군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이후로도 몇 차례 정치적 재기를 시도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며 청일전쟁이 벌어지자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기 위해 갑오개혁이라는 대규모 개혁을 밀어붙였다. 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 일본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물로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는 잠시 정치 무대에 복귀했지만 이번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그의 손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일본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그의 오랜 정치적 숙적이었던 명성황후 세력과의 갈등은 이 시기에도 계속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말년의 행보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많다. 특히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궁궐 안에서 참혹하게 시해된 을미사변이 발생했을 때 흥선대원군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었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일부 기록에서는 일본 측이 사건 이후 흥선대원군을 궁궐로 불러들여 사후 수습을 맡기려 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그가 최소한 이 사건의 전개를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혹은 명성황후의 제거를 은밀히 바라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가 직접적으로 시해를 계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이 부분은 역사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그가 능동적으로 며느리의 죽음을 원하고 관여했는지 아니면 일본이라는 외세가 벌인 사건에 그저 이용당한 노쇠한 권력자였는지를 명확히 판정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평생의 정치적 숙적이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참혹하게 세상을 떠난 순간에도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입지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명성황후가 죽은 뒤에도 흥선대원군은 완전한 권력을 되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자신이 평생을 걸쳐 세우려 했던 왕권 강화라는 목표가 아들 고종의 시대에도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운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켜보아야 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로 즉위했지만 이는 이미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조선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두고 벌이는 세력 다툼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있었고 조선의 자주적인 근대화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의 지연으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지체를 겪은 뒤였다. 흥선대원군은 1898년 80에 가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그가 그토록 오랜 세월 애증의 관계로 얽혀있던 며느리 명성황후의 죽음보다 3년 늦게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는 끝내 자신이 그렸던 강력한 왕권과 안정된 조선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젊은 시절의 치욕에서 시작해 권력을 향한 집요한 의지로 자라나고 경복궁 중건과 서원 철폐라는 개혁의 열정으로 타올랐다가 척합의를 세우며 확신에 찬 신념으로 굳어졌던 그 감정은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쓰라림을 지나 타국에서의 유패라는 무력한 굴욕을 거쳐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깊은 한으로 응축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한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길이 시대와 어긋났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으면서도 끝내 그 길을 바꾸지 못한 사람이 품게 되는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극단적으로 갈린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의 내정개혁, 즉 서원 철폐와 헌법법 시행, 안동 김씨, 세도정치 타파를 조선 후기 가장 실질적이고 과감한 개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만약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내부 개혁의 에너지를 대외 개방과 결합시킬 수 있었다면 조선은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근대화의 길을 걸었을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한다. 반면 다른 역사가들은 그의 세국 정책과 천주교 박해, 그리고 무리한 경복궁 중건이 조선의 국력을 오히려 소모시키고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결정적으로 조선이 근대화를 준비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결정적 실책이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그가 권력을 유지하고 왕실의 위험을 세우는 데는 능숙했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읽는 안목은 철저히 부족했던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두 개의 평가는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만 놀랍게도 둘 다 틀리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은 조선이라는 오래된 집의 내부 구조를 정비하는 데는 유례없이 과감했지만 그 집을 둘러싼 세계 전체가 이미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안동 김씨라는 내부의 적을 상대할 때는 놀라운 정치적 통찰력과 인내심을 보여주었지만 서양 열강이라는 외부의 적을 상대할 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세계관, 즉 성리학적 중화 질서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능동적으로 선택한 인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시대와 이념이라는 구조에 갇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다시 이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의지로 안동 김씨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의지로 척하비를 세우고 자신의 의지로 재집권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의지의 방향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시대의 이념과 경험,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간 쌓아온 세계관의 틀 안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추구했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 즉 전통적 질서의 복원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흥선대원군은 올바른 일을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이었을까? 그가 무너뜨린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그가 시행한 호포법과 서원 철폐는 분명 조선 내부의 낡고 부패한 구조를 겨냥한 정당한 개혁이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척하비와 그가 자행한 천주교 박해는 세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끝내 외면한 선택이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내부를 향해서는 개혁가였지만 조선을 둘러싼 세계를 향해서는 시대에 뒤처진 수구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수십 년의 굴욕을 견뎌낸 인내심의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며느리와 아들을 상대로 끝없는 투쟁을 벌인 집착의 인간이기도 했다. 그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양반의 특권을 무너뜨렸지만 같은 명분으로 백성에게 강제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모든 모순은 한 사람의 삶 안에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이야말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는 그를 완전한 개혁가로도 완전한 반동주의자로도 규정할 수 없다. 그는 그 사이 어딘가에 시대가 그에게 허락한 좁은 선택의 틈 사이에 서 있었던 인간이었다. 그가 젊은 시절 상갓집계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견뎌낸 세월, 그가 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느꼈을 통쾌함과 오만, 그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밀려나며 느꼈을 배신감, 그가 타국에 억류되어 느꼈을 무력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을 깊은 한. 이 모든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가 단순히 시대를 잘못 읽은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와 이념의 한계 안에서 끝까지 발버둥친한 인간의 초상을 보게 된다. 이제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만약 흥선대원군이었다면 수십 년간 견뎌온 굴욕의 대가로 손에 넣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을 것인가? 안동 김씨를 무너뜨리는 그 통쾌함에 취해 그 바깥에서 밀려오고 있는 전혀 다른 성격의 위협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의 아들이거나 며느리였다면 자신을 왕위에 앉혀준 그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흥선대원군의 삶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개혁과 수구, 효심과 배신, 애민과 압제, 통찰과 오판이라는 상반된 단어들이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복잡함이야말로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정직한 유산일 것이다. 흥선대원군,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 질문만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